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광주광역시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설 연휴가 지났지만 실종자 모든 이의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현재 사고의 원인에 대한 언론 보도나 그 보도에 근거가 되고 있는 경찰 수사 방향이 추후에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보죠. 부실한 콘크리트 양생이나 규정 위반인 거푸집 사용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나 하청업체 공사 관계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공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미리 눈치챘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물론 이런 의문은 아직까지는 사실이라기보다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픽션이죠. 이 회사는 이미 7개월 전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대형 참사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토록 중대한 위협에 대해서 관련 기업 내에 누구 하나가 나서서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안위나 생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의 숙명일까요? 아니면 내부 고발을 해봤자 사회적으로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신세에다가 개인적으로는 조직 부적응자나 패배자의 오명이 불가피해서일까요? 이 모든 가정을 버무려서 탄생한 한 권의 경제 혹은 기업 소설이 있습니다. 중견건설 관련 전기업체에서 발생한 부실 나사 문제, 여기 연루된 모든 개인과 조직의 원칙과 이해가 충돌합니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과연 나사 빠진 조직이 문제인가? 개인은 조직의 나사에 불과한가? 일본 경제소설의 아버지 이케이도 준의 7개의 회의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코로나가 참으로 극성이네요. 마스크 꼭꼭 챙기시고요. 이번 고비도 슬기롭게 잘 이겨내보아요. 고비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네. 정말. 네.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먼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 무의미한 일자리가 전체의 40%, 엉터리, 쓸모없는 직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쓴 불쉿 잡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 먼저 이정옥님, 불시잡에 종사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은 대다수 정보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예를 들면 컴퓨터를 다루는 직업이 아닐까요? 반면에 김영래님은 디지털화시키면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다른 새로운 직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에 다 일리가 있는데 다만 이 저자가 IT 업종을 특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화이트 칼라 중에서도 경영관리층 월급은 많이 받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불시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또 하나는 이제 전문 직종 중에 일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혹시 정말 상위 1%의 존재를 빛내주기 위해서 마련된 그야말로 불시잡은 아닐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IT 업종 일자리가 불시잡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건 괜한 오해로 그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미움을 살까 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자, 김수연님, 저는 짧은 시간 일하며 성과를 얻는 일을 하는데 만족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얻지요. 어제는 한 꼬맹이가 선생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예. 이 소리를 들으니까 뭉클했어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큰 복을 받았네요 해주셨고요. 예. 장현주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수입이 많거나 고정되어 있지도 확실하지도 않지만 제가 좋아하며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할 수 있는 내 일. 저는 제 일이 좋습니다. 그러나 불시잡에 가깝네요. 아닙니다. 해주셨습니다. 이 불시잡의 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당사자가 이 일의 사회적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네.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에 대해서 회의적인 겁니다. 장현주님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즐기고 있으니까 네. 이건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김수현님은 아이들 가르치는 건데 오히려 저자의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일손을 놔버리면
학교라는 곳이 혹은 어린이집이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일자리인데 생각보다 사회에서는 보상도 적고 인정도 덜 해준다. 이런 건 불시잡이 아닌 거죠. 네. 두 분 다. 오히려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사자들조차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그런 일자리를 불시잡이라고 한 거니까 두 분은 결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유민영님, 일과 노동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것이 악마의 현실이라는 것 좀 어렵네요. 소장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구자건님, 그럼 양질의 일자리 기준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건가요?라고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 가운데는 오히려 불시잡이 많다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기업 컨설턴트다. 분명히 돈을 많이 돈 받습니다. 많이 받죠. 근데 네. 과연 내가 정말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를 할 때가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얘기가 나왔던 김수현님처럼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도 보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할 때, 새해 복 만족하시잖아요.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네. 그런 점에서 악마의 현실이라는 건 일종의 일자리의 딜레마인데요. 정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없애서는 안 될 것들은 인정도 안 해주고 보상도 적게 해요. 네. 솔직히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 봉급이 후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자신조차도 내 일의 의미를 잘 모르는 컨설턴트 이런 분들은 1억 연봉 다 넘어가니까 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고 이 저자가 끊임없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32번님, 예전에 노동은 인간이 가진 신성한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연과 생태를 파괴하고 인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곧 노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 노동의 관점 변화가 이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아닐까요? 해주셨고 5189번님, 노동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다. 오늘도 주방에서 최고의 맛으로 정성껏 조리해 손님의 입맛을 최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 요리하시는 분도 사회적 의미를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네. 즐기고 있고 주방에서 최고의 맛으로 기여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결코 불시잡일 수가 없는 거죠. 네. 다만 이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막시즘 같은 것도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가치설이라는 걸 신봉하는데, 막시즘에서도 노동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은 선이요 일하지 않는 것 이어가는 악이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돼서 실제로는 일을 적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을 많이 하는 문화가 생긴 거죠. 일자리도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많이 만들게 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노동의 가치를 뭐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노동이 곧 전부라는 생각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 안 하는 건 죄악이야. 하루에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고 지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죄악을 저지르는 것 같아서 일을 더하는 구조를 불어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별책부록에서 처음으로 소설책을 선정했습니다. 반가우셨죠? 네, 일본의 한 중견기업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은폐와 폭로의 기로에 선 직원들의 갈등을 그린 책인데요. 특히 내부 고발자를 다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일 텐데요. 예. 이케이도 준이 쓴 7개의 회의, 이번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에서 소설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저야 뭐 원래 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책 자체도 워낙 술술 읽혀서 굉장히 기분이 그렇죠. 좋았는데 예. 어떻게 소설을 선정하게 되신 거죠? 3주 연속으로 너무 머리 아픈 책을 골랐다는 자괴감에서 시작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요즘 애들 생각한다는 착각, 볼시잡이 제목은 에세이 같은데 읽어보면 네. 묵직한 세대론 혹은 직업론이어서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청취자분들이 어렵다고 하소연도 했고 광명수 씨가 특히 힘들어하는 게 역력해서 뭐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 경제 경영 현상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쉬운 책만, 가벼운 책만 다루기는 어렵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 독서에 대한 흥미나 재미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편하게 읽는 재미 이런 것들도 경험하시라 그래서
경제 혹은 기업 소설을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책이 그냥 소설이라기보다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 혹은 기업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아이들이 이제 만화책을 보면서 쉽게 뭐 한문이라든지 과학 공부를 하는 그런 맥락처럼 우리도 이 소설을 통해서 경제 경영 현상의 본질에 좀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느껴보면 될까요? 그러네요. 지금은 단종돼서 이 책을 별책 부록에서 다룰 수는 없는데요. 제가 학부 시절에 경제 경영 현상에 가장 큰 흥미를 느끼게 해준 두 권의 책이 오. 다 경제 소설이었습니다. 네. 하나는 갈브레이스라는 돌아가신 미국 경제학 교수가 쓴 테뉴어, 우리말로는 하버드 경제학 교수라고 번역돼 나왔던 책이 있는데 소설인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오. 그리고 또 한 권은 경제학 살인 사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뭔가 제목에서부터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경제 경영 현상을 배울 수 있고요. 수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경제 경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건데 네. 오늘 이번 책은 우리 김우영 PD가 추천했고요. 그냥 단순한 소설이 아니고 조직 논리 대 개인의 존재, 회사형 인간과 사내 정치에 대한 성찰이 담긴 소설이고 그 현대산업개발 사고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의문 하나에 답하고 있어요. 그렇게 7개월 만에 대형 참사가 연속으로 벌어졌는데 왜 회사 내에서 그걸 아무도 몰랐을까? 혹은 외부로 발설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할 법도 한데. 네. 그래서 그런 주제를 다룬 책을 고른 셈이고요. 이게 꼭 소설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우리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도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기업 조직에서 일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4년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중 하나였던 폭스바겐에서 디젤 게이트란 스캔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연비를 속여서 공인기관 국가의 인증을 받거든요. 이 유해 물질에 대한 속임수도 썼고, 근데 그 많은 경영관리층, 이른바 불쉿 잡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지 않아요. 그냥 실적을 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 중요한 기업 조직의 논리 중에 하나고 그런 것 같아서 이번 책으로 다루게 되겠고요. 이 국내에도 팬이 많은데 이 케이도 준이라는 사람이 워낙 기업 경제 소설을 잘 쓰고요. 엄청난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고 이번 책은 추리소설 화법을 빌려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기업 내부의 논쟁을 다룹니다. 네. 읽다 보면은 이게 정말 소설인지 실제에서 일어났던 일인지 그렇죠. 정말 헷갈릴 정도인데 네. 저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자 드라마 작가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98년에 문단 데뷔를 했는데 그때 쓴 끝없는 바닥이라는 책이 데뷔와 동시에 수상하고 필력과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경제와 기업 소재만 다룹니다. 특히 저자 자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은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에 치중하는 소설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7개의 회의도 120만 부가 팔린 초대형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이 작가가 유명세를 더하게 된 건 일본 TBS 한자와 나오키라는 작품이 드라마로 나오면서 시청률이 기본 30%를 넘더라고요. 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이 드라마 얘기? 네네네. 보신 분은 많지 않은데 국내에도 들어보신 분은 많더라고요.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보려고.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10편씩 시리즈 2까지 나왔고 시리즈 3는 3편은 제작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작진 간의 알력 때문에 좀 미뤄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은행원의 분투기를 다뤘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네. 우리로 치면 사랑이 뭐길래 국민 드라마라고 할 수 있었던 대발이 아버지 그런 정도인데 시리즈 1이 2013년 시작됐는데 40% 이상, 시리즈 2가 30% 이상이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은 나올 수 없는 네. 숫자들이죠. 지금 우리 드라마 현장에서는. 근데 이번 소설은 그 후에 이제 나온 소설이고 영화화가 이미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기업이나 직장인 소재의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학교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할 때 아주 인기 있었던 일본 직장인 만화가 있었는데 네. 시마 과장이라고. 오. 시마 과장이라는 직장인이
회사 내에서 사내 정치에 휘말리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건데 워낙 인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전무까지 그 편이 이어졌죠. 네네네. 전무로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르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기도 준이라는 사람은 이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고 요즘 영화나 드라마 만들어서 다 대박이 났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 제작자들이 가장 탐내는 소설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7개의 회의.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사카도와 핫가쿠, 하라시마. 참 고민했습니다. 이 소설을 요약한다는 게 네. 그냥 처음에 줄거리를 다 요약해버리면 쉬울 것 같긴 한데 기존의 별책부록 방식과는 달라서 별 수 없이 주인공, 등장인물 중심으로 요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 네. 당연히 스포일러도 존재합니다. 줄거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중요한 건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것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요. 지금 3명이 이 소설의 핵심적인 주인공들입니다. 네. 7개의 회의라는 제목은 이 인간 군상들이 벌인 비리와 그걸 은폐하는 이야기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이야기까지를 담은 7개의 주요 회의들을 뜻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리소설 기법이 섞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도쿄에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도쿄 덴겐이라고 나오는데 한자로 치면 건전이죠. 건설 전자기기, 건설 분야의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만들고 종합 전자전기업체 소닉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사업 일부를 떼내서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곳의 영업부 3명이 주인공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축인데 네. 사카도라는 사람이 법인 영업팀으로 불리는 영업 1팀의 과장입니다. 실적과 평판 다 좋습니다. 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직장인의 전형이고요. 그렇죠. 집안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형과 부모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실적과 부담에 시달린 사실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핫카쿠라는 사람은 30년 경력인데 후배들한테 일찌감치 추월당한 만년 계장입니다. 네. 30년 동안 20년 이상 계장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배자처럼 회의 시간에 늘 졸고 남들한테는 까칠하게 말하는 전형적인 루저, 네. 직장 내 패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영업 예. 1팀의 에이스가 사카도 과장이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 영업 2팀 과장은 하라시마예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미유노리 새끼 같은 존재다라고도 볼 그렇죠. 수가 영업 있거든요. 1팀에 비해서 밀리는 네. 늘 그래서 그 사카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팀 과장입니다. 네. 이 팀 과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서 늘 밀리죠. 그래서 영업 부장으로부터 늘 구박을 받습니다. 실적 미달로.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어떤 직장 내 승자와 패자의 구도가 분명해지잖아요. 네. 영업 1팀 승자, 2팀 중간 정도, 하카쿠라는 만년 계장이 영원한 패자. 그런데 이 소설이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회사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면서 스토리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네. 그 중심에 이 영업 1팀의 만년 계장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하카쿠가 있는 건데 이 예. 하카쿠라는 인물이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매력적인 인물이다라고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이 소설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인물이기도 네. 해요. 뭐 우리 직장이든 일본 기업이든 그런 점에서 매력적인데 그런 픽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캐릭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네, 네. 본명은 이제 제대로 읽으면 야스미다로라고 팔각 민부라는 이름인데요. 약간 산에서 조롱하듯이 팔각을 일본 한자로 그대로 읽는 겁니다. 핫가쿠가 되는데 네. 그래서 핫가쿠라고 부르고 50세인데 계장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가늘고 길게 살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월급 축내는 월급 루팡이라고 그러죠. 네. 뭐 그런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소설이 전개되면서 들여다보면 20여 년 전 회사의 비리를
본인이 발견하고도 눈 감았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번 4년 반 전에 벌어진 부정사건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하는 중심 인물이 되는 존재입니다. 네, 뭔가 소설이 뭔가 하나씩 파헤쳐질수록 더 재미가 더해져 가는 건데 예. 결국에 소설 중반부에 들어서야 그 문제의 실체죠. 회사의 부정이 좀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처음엔 뭐 이게 뭔가 한데 중반부로 들어가면서 부정이 이제 밝혀지는데 성적이 워낙 좋았던 영업 1팀 과장 사카도가 실적에 대한 압박감 또 경영진의 뒷거래 때문에 주요 제품 입찰에 부실 나사를 쓰는 겁니다.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네. 입찰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써낸 부실 나사 제조업체를 채택하고 이게 나중에 회사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돼요. 이 제품을 다 리콜해주거나 수리를 해주려면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카도 영업 1팀 과장의 어떤 컴플렉스를 느끼는 하라시마 영업 2팀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수습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문제에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몰래 수습하려다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인물이고 가장 우리가 나고자처럼 보이는 하카쿠라는 만년계장이 결국 알고 보면 내부 고발자로 부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만 갔던 사람이 수습자가 되고 네. 가장 잘 나가던 이가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하고 또 이 만년계장이라는 나고자는 오히려 정의로운 존재로 대반전이 벌어진 네.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리를 저지른 자, 은폐하는 자, 그리고 내부 고발자까지 이게 배경이 일본의 기업이지만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고요. 예.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생활 소장님께서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은 조직을 이길 수 없다. 조직을 이기는 건 또 다른 조직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또 이런 말들에 공감을 하시나요? 그럼요. 예. 내부 고발이라는 건 결국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직장인이 돼 보면 압니다. 내부 고발을 했다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나고자 평판을 얻은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조직 부적응자. 네. 제가 구체적인 분들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랐다가 오히려 조직의 논리에 밀렸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많은 참사의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느꼈던 직장인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간 큰 사고 날 텐데 그러나 아마 조직 내에서도 입도 뻥끗 못했을 가능성이 네. 크죠. 조직의 압력이라는 건 그게 회사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에 미치는 압력이라는 건 그건 돼보기 전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은폐 작전. 이 4년 반 전, 그러니까 최근에 부정사건과 관련한 은폐 작전이 벌어졌다는 게 확인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영업 1팀 사카도 과장이 실적 압박에 시달릴 때 그동안 거래했던 건실한 업체 네직로크라는 나사 제조업체를 버리고 도메이테크라는 신흥기업에 이제 입찰 수주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나사가 불량 나사가 각종 철도와 항공기 같은 데 제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 의자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네. 항공기나 철도에서 일일이 리콜하거나 혹은 몰래 바꿔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 그 은폐 작전을 하기 시작해요. 20년 전에도 은폐 작전을 했고 이번 경우에도 그러니까 특히 이 도메이테크라는 입찰 회사가 사실은 도쿄 겐덴이라는 이 중심이 되는 회사의 사장과 유착한 거래선이었고요. 회사 사장 또 영업부장, 제조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 부실 나사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은폐하자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폐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실적 때문에 무리했던 이 영업 1팀 사카도 과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한참 선배인 그 핫카쿠라는 만년 계장한테 좀 가혹하게 대했다. 이걸 명분으로 해서 사카도를 대기 발령을 내요, 인사부에. 사실 진짜 문책은 부정에 대해서 한 건데 외부적으로 소문나면 안 되니까 네. 은폐 작전의 일환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명분으로 해서 이 사람을 대기 발령 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 2팀 과장이 1팀 과장으로 와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시작하죠. 불량 나사 문제를 알고 과거에 거래했던 건실한 회사로 주문을 돌려서 이제 수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리부에서 주문선을 다시 돌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은폐 작전의 일면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역시나 소설답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각 챕터마다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들의 주인공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져요. 한 15명 정도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대부분의 챕터에서 그 주인공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네. 거죠. 뭐 그래 봐도 절망적인 건 마찬가지인데 우선 그 경리부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실적 지상주의자들이었는데 경리부는 숫자를 중시하니까 네. 아니 그 영업 2팀 과장이 1팀으로 일종의 승진을 해서 가서 원가가 더 비싼 회사로 돌려놓거든요. 이 회사 실적에 부담이 되는데 왜 더 높은 원가를 쓰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 가모다 부장이라는 사람하고 니케라는 과장 대리가 이걸 파고들다가 네. 이 문제가 되는 인물들 만년 계장이나 신임 1과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조사하기 시작해요. 조사하면서 자신한테 투명스럽게 구는 두 사람한테 니들은 알 것 없어 뭐 이런 태도를 일관하니까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더 깊이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수습하려는 사람들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네. 정반대 성격의 사건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소설이 급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소설의 중심이 비리나 은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걸 발견을 했다. 섣불리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 나의 안위부터 또 회사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 같은데 소장님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가장 무서운 얘기가요. 네. 약간 정의감에 내부 고발을 할까 하고 망설일 때 뭐 내부 고발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데 네. 제일 먼저 이제 상관이나 경영진이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디 갈 때라도 있어? 이건 뭐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네. 설령 내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용기가 있어서 다른 대안을 찾더라도 두 번째 압박에는 굴복하고 맙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너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잘못되면 거리에 앉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내 양심이나 정의감만 중요한가 하는 조직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네. 저는 젊어서는 울끈불끈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쉽게 거기에 대해서 내 주장만 옳다고 나서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 자신도.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산호겐, 무라니시. 이 두 사람은 아까 반전의 시작을 말씀드렸는데 반전의 방점을 찍는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회사의 부정 실체를 다 밝히는 존재인데 네. 이 사람들의 동기도 흥미롭습니다. 이 산호겐이라고 불리는 흔히 애칭으로 불리는 산호게니치로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사내 정치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이벌인 영업부장하고 제조부장 사이에서 제조부장한테 스파이 역할을 해주면서 인정을 받다가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영업부장 자기 직속 상관한테 버림받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두 명의 무기력한 하급자들만 거느리고 있는 고객실로 좌천발령이 납니다. 네. 좌천발령 나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아주 심각한 고객 불만이 들어오면 대충 얼버무리고 그러나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고객실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테니까 조금씩 일이 있다는 건 보여줘야 되고 그런 어중간한 입장에서 거듭해서 고객 불만이 부실 나사로 의자의 좌판이 부러지는 데 집중되는 걸 알게 네. 돼요. 이걸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방점을 찍게 돼요. 회사 부정을 드디어 전모를 알아내게 돼요. 근데 또 알고 보면은 네. 키타카와 부장이랑 이나바 부장이 자신을 좌천시킨 두 당사자를 물먹이려는 의도
이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사내 정치에 능수능란한 인물이라는 캐릭터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뭐 정의감, 진실 뭐 이게 중요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좌천시킨 게 영업부장하고 제조부장이니까 책임 있는 두 사람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임원한테 제보를 하죠. 근데 이미 은폐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좌절하죠. 어려서 뱃사람을 꿈꿨던 인물인데 이 정치적으로 사내 정치에 아주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내가 왜 어렸을 때 그 꿈처럼 뱃사람을 위해서 뛰지 않았나 하는 후회를 할 정도로 어려워지게 되죠. 이제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의 방점을 찍는 인물이 본사인 소닉이라는 데서 부사장으로 와서 내려온 사람이 무라신인데 이 사람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 궁극적으로 본사에 보고를 합니다. 대책 마련하자고 이제 제안하는데 특히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고객을 무시한 장사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철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대기업 가라. 대신 내 사업은 안 물려받아도 좋은데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철학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인데 이 무라신이라는 사람은 회사에 보고하고 본사에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본사가 사실상 2차 은폐 작전을 개시하는 걸 보면서 조직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폐하려고 했던 자회사 도쿄 겐덴이나 본사 소닉이 철도나 항공기 또 학교 자석의 문제가 그 나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험 요소임을 몰랐던 게 아니라 사실은 알았지만 덮고 또 감추는 데만 주력을 했어요. 예. 또 내세우는 핑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렇죠. 이야기들이거든요. 자회사하고 본사가 살짝 다르긴 해요. 자회사는 상장 회사가 아니니까 네. 기업이 망한다. 여기 종업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직의 압박이고 본사는 망하진 않겠죠. 그 정도 한 1조 8천억, 2조 가까운 리콜 비용이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은 망하진 않지만 주가 폭락하고 주주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네. 이런 약간 결이 다르지만 사실은 조직의 압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명분과 핑계가 등장합니다. 이런 걸로 계속 외부 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경영진 네. 측은. 근데 이런 사례들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요? 네. 있죠. 예, 그러면 최근에 아까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참사 얘기를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그 현대자동차에서 세타2 엔진 결함 때문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리콜 비용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내에서 쉬쉬했지만 사전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여러 조짐들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와병 중인 그 정몽구 회장이 품질 경영, 현장 경영 이런 걸 중시하면서 독자 엔진 개발에 압력을 계속 가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실적 혹은 성과 중심주의가 반영돼서 문제가 있는 엔진을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회사 안팎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왔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죠. 그걸 아는 직장인들도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외부로 털어놓지 못하고 사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예가 아니라 회사가 크든 적든 회사의 비밀이라는 건 어디나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굉장히 소설의 주인공 캐릭터들도 굉장히 절망을 하잖아요. 예. 소장님도 그런 회사의 어떤 비정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절망했던 그런 경험 그럼요. 네. 있으신가요? 회사형 인간이거든요. 일단 직장인이 되면 회사 중심으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겁니다. 회사의 논리가 앞서요. 개인의 논리보다. 이 조직형 인간, 회사형 인간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버림받고 네. 비정하죠.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쓴 기사 때문에 이제 큰 소송이 닥치거나 그랬을 때 좀 비정하다고 느낀 적은 있어요. 물론 회사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그런 일들은 하는데 네. 결국 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저였거든요. 여기 사카도라는 과장이 나중에 잘못돼서 민간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게 걸리면 회사에 자기 가족 재산까지 다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막아달라고 진심으로 하소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기사에 대한 압박, 실적에 대한 압박을 줬던 조직이 쓱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책임은 개인한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형 인간에 대한 환멸 같은 게 일찌감치 직장 생활을 10년 끝으로 해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더 소설을 읽으시면서 공감을 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7개의 회의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사내 정치. 영어로는 오피스 폴리틱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단 한 번도 이 소설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상당 부분은 사내 정치에 관한 겁니다. 과거 경영학에서는 이런 분야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인사관리, 사람들 문제를 다루는 쪽에서도. 네. 그런데 지금은 인사관리의 핵심으로 이게 경영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인데요. 일종의 그 비공식적인 직급이나 지위를 넘어서는 비공식적인 정치가 조직 생활에 개입된다는 거고, 세계에서 가장 경영을 잘했던 인물로 그 당대에 평가받았던 90년대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는 사람도 사내 정치의 대가였다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거든요. 본인 자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전을 읽어봐도. 어떻게 하냐면 직위가 있습니다. 부사장이 미국의 웬만한 대기업엔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많으니까 부사장 혹은 계열사 사장 같은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키는데 직급은 낮은 사람이어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보상이나 인정을 더해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잭 웰치는 자기 집 근처에 와서 살게 집을 제공했다 그래요. 워낙 그때는 회사가 90년대 제일 잘 나갈 때니까 관사를 자기 집 가까운 곳으로 준 사람이 직급 직위와 상관없이 제일 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키를 주면서 어깨를 도닥였다 그러는데 그게 사내 정치에선 핵심적인 상징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일본 기업의 그 사내 정치가 아주 세계에서도 가장 고도화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이 집단주의 경향도 강하고 네. 일본 정치에서 보듯 파벌주의가 강하거든요. 누구게 하는 게 그런 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들이 많은데 이 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리부의 그 니케 과장 대리라든가 고객실의 산호겐이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아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상대방 비리 캐려는 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나 도덕, 양심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하지만 무라니시 부사장은 법과 도덕, 또 하카쿠 같은 경우는 양심에 좀 가까워 있는 인물이다라고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두 사람이 소설적 인물이죠. 네. 픽션상의 캐릭터죠. 하카쿠라는 사람은 이미 20년 전에 자기가 그 부정을 보고도 입을 닫았던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양심에 투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네. 무라니시라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장사의 철학을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은폐 작전에서 완전히 소외돼요. 이 부사장은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네. 본사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음. 이른바 징계가 내려오니까 이걸 하면서 이 사람은 배제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본사에 이 사안을 알리고 중대성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본사도 은폐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적어도 말미, 에필로그 전까지를 보면 부정한 직장인은 잘 나가고 또 부정에 맞서려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좀 어려워지는. 네. 무라니시 부사장도 라이벌이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닉 본사에 잘 나가는 상무예요. 자기는 좌천돼서 조그만 계열사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내 정치의 씁쓸함을 본인도 인정하고 알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밀려 있고 하카쿠도 그렇고 네. 은폐 작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실제 소설 말고 경제 현장에선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소설은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다 뒤집힙니다. 네. 사실 소설을 보면서도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정직하게 진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은 낙오되고 좌천이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살아남기가 힘든 구조인지 실제는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이 소설에서도 실제를 반영해서
이 양심에 투철한 하카쿠라는 만년 개장하고 법과 도덕에 투철했던 무라니시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초하는 배에 남습니다. 네. 도쿄 겐데는 호껍데기 회사로 남게 되는데 사태 수습만 하는 이 수습을 하는 역할로 남습니다. 정직하게 불량나사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냥 어려워지는 현실은 그대로 뒀는데 그걸 이제 멋지게 약간 로맨틱하게 묘사는 했어요. 그러나 현실을 담은 거죠. 이 사람들이 승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즉 내부 고발 혹은 내부 고발에 가까운 내부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개인적인 문제로도 압박하지만 조직 논리로 압박할 때거든요. 정말 회사가 망하면 여기 있는 직원들은 그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했다가 말을 좀 뒤집기도 하고 말을 네. 축소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낀다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했나? 정작 양심과 정의를 따랐던 법과 도덕을 쫓았던 나는 오히려 조직 부적응자로 비난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굳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삼성 떡값 논란으로 유명했던 김용철 법무팀장 전 검사의 경우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삼성이 변했을까요? 그 사람의 내부 고발자로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그분은 오히려 네. 사회적으로 뭐 조직 부적응자처럼 삼성이 가진 막강한 역량을 통해서 묘사되는 면이 적지 않아 있죠. 네. 그런 게 현실인 거죠.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소설, 일본 소설, 특히나 경제나 기업 소설에 정의의 사도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아까 그 로맨틱하고 묘사했다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실제 조직에선 패자가 됐지만 이 두 사람 나름대로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인정을 하게 돼요. 자기 네. 자신에 대해서. 혹은 여기 하카쿠 과장 같은 경우는 남편의 그런 선택을 두고 그냥 코웃음 치면서 동시에 동의해주는 배우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포함해서 사내 정치에 휩쓸리면서 법과 도덕, 양심의 편에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일본에서 꼭 그 일종의 카타르시스 장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단주의에 머무르고 파벌이 강하지만 그래도 정의의 사도들은 어디나 있어. 근데 이케이도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패자가 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면서 어떤 그 일본 소설 전형적인 구도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적인 정리, 의리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로맨틱하게 소설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메가톤급 핵폭탄과 대단원. 반전은 이미 눈치채셨는데 대단원의 결말을 이제 아셔야 될 테니까 네.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그 광명수 씨는 이런 조직의 논리나 압박이라는 걸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궁금해서. 조직에 포함이 돼서 소속이 돼서 일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느낄 수는 없지만 소설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긴 하지만 동시에 어느 조직하고 결합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는 있을 텐데 많이 듣죠. 그쵸. 많이 보고 많이 듣죠.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카쿠라는 사람이 20년 전 부정에서 물러섰고 이번엔 뭔가 본사에서 개입해서 고쳐질 거라고 믿었는데 역시 은폐작전으로 일관하는 걸 보면서 네. 결단을 내립니다. 이 조직은 20년 전이나 4년 반 전이나 부정은 똑같은데 주역들도 일부 겹치는데 변화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네. 변화할 수 없는 조직이다. 음. 혹은 도쿄 겐덴이라는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메가톤급 핵폭탄이 없다면 바뀔 수 없다. 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는데 그게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곱씹게 되죠. 열혈청년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실적지상주의. 영업부니까 실적 올려라. 실적 미달되면 엄청나게 깨거든요. 저도 영업을 안 해봤습니다만 영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죽을 맛일 네. 겁니다. 이게 특히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잘 팔릴 만한 상황이 아닐 때도 밀어내기 식으로 이제 마케팅, 푸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막 물건을 밀어내는 거예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다 안 되면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대기업들 중에 그런 데는 없겠습니다만은 모 전자회사는 월급 대신 냉장고를 줘요. 냉장고를 못 팔면. 그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2대 쓸 수도 없고.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의지와 목표라는 것 앞에서 기업에 종속된 회사형 인간, 직장인의 의미, 존재는 실종돼 버리는 거죠. 기업 문화 자체가 그런 거고. 저는 이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꽤 큰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이제 제보하는 것으로 네. 이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회사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죠. 은폐 주력을 하던 회사가 이제 꼼수 해결책을 강구를 하는 거죠. 중간 부분에 회사 은폐 작전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짐작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네. 은행들도 그렇고. good company, bad company라는 전략인데 한 기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을 예로 들면 어떤 부실 채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괜찮은 채권들도 있을. 돈 빌려준 곳 가운데 문제가 생긴 곳은 일부란 말이에요. 그걸 다 떼내서 별도의 회사나 별도 회사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대출만 가지고 이른바 회계상 프레시 스타트라고 하는 신선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배드 컴퍼니는 문제 많은 걸 몰아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본사의 결정은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 부실 나사를 쓴 곳, 그러니까 리콜을 해주든 무상 수리를 해주든 해야 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으로 남겨두고 정상적인 영업들은 다 다른 회사로 돌리는 겁니다. 자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네. 그리고 그야말로 이 쭉정이만 남은 곳에 사태 수습을 위해서 회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존재들 거기다 넣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경우는 회사의 압력도 있었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소설 7개 회의의 주인공들 중에 법과 도덕, 양심과 정의 편에 섰던 사람은 다 이 회사에 남아서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자신도 아니죠. 자신의 경쟁자이자 동료가 문제를 일으켰던 걸 수습하는 것으로 이제 해결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이 문구를 소개해드리면 직장인들이 많이들 공감하실 것 네. 같아서요. 그 하카쿠라는 사람이 왜 30년 동안 승진도 못하면서 이 조직에 남아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주 어린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어디나 똑같아. 기대하면 배신당하지.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어. 네. 가늘고 길게 살자는 분들이 이런 마인드죠, 사실은. 네. 어떤 부정의 씨앗을 보고 그걸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다 하더라도 선택은 많으니까 네. 꼭 그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고 회사가 아니어도 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희망을 찾으시라고. 소설이니까 이걸 낭만적으로 묘사했지 개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니까 네. 그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빛을 찾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소설에 그런 존재, 희망의 빛이 등장을 하기는 하잖아요. 예. 등장한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낭만적으로 묘사합니다. 네. 이 영업사과 그 하마모토 유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그 회사형 인간의 전형이죠. 그 사내에서 유부남인 아까 설명드렸던 경리부의 니케 과장 대리하고 불륜을 네. 저지르다가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회사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서 하도 회사에서 이 사표 수리를 안 해주니까 결혼을 핑계로 퇴사를 하는데 통보하고 나서 2주 후에 그만두게 되는데 그 2주 동안 희한한 결심을 하게 돼요. 네. 아주 사소할지는 모르지만 내 선에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이 회사에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시락을 사다 먹기도 그렇고 어디 근처에 나가서 밥 먹을 데도 없으니까 도넛을 유료로 파는 무인 판매대를 설치하자는 어떻게 보면 뭐 별것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해요. 이뤄내요. 네. 온갖 열정과 노력을 동원해서 경영진을 설득하고 그 맛있는 도넛을 만드는 제빵사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 도넛을 놓으면서 그 자신은 조직의 압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즉 회사형 인간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기 자신 다워졌다는 생각을 하는 존재가 나와요. 이 인물을 설명하는 그 챕터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예. 그래 공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던 가요? 챕터였던 것 같아요.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죠. 직장 생활도 결국은 이제 두 발 뻗고 자는 자유가 없다면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회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희망의 빛을 발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처럼 우리가 평생 직장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이런 지나칠 정도로 조직의 부정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본 기업의 특성도 많이 작용한 거니까요.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7개의 회의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에 필요한 인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만두면 대신할 누군가가 나와요. 조직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회가 진정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발달해야 돼요. 네. 우리도 뭐 그런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전보다는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조직의 압력, 조직의 논리 앞에서는 정말 강풍 속에 촛불처럼 의미가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이문옥 검사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고발자가 제대로 설 수 없다면 그 사회, 뭐 꼭 기업뿐만 아니라 어디도 제대로 설 수 없다. 왜냐하면 조직의 논리, 조직의 압력이라는 게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대형 참사가 이어지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자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지금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없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소설이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게 이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깊은 어떤 성찰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 기업상이 많이 반영돼 있고 평생 직장 얘기하는 조금 과거의 기업관도 많이 투영돼 있긴 하지만 좀 생각해볼 거리는 충분히 제공해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한번 읽고 회사형 인간이라는 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이 참 무궁무진하고 그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좋은 직장인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기치 않게 이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입을 닫으면서도 그렇게 찜찜할 수가 없어요. 네. 참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어렵게 준비해서 이런 회사에 들어갔나 하는 마음이 생각도 힘들 들거든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기업 경영에서 잭 웰치 이상의 성과를 거둔 CEO들을 분석해보니 누구보다 현금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밀한 분석 속에 현금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 윌리엄 손다이크가 쓴 현금의 재발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이 불안해질 때 현금의 비중을 높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게 자산 배분배를 할 때 현금을 이건 이자도 못 버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재테크와는 관련 없는 영역이라고 보지 마시고 네. 정말 불안정하고 어려울 때는 현금도 예적금도 재테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의 의미를 재발견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네. 저희 본 방송에서 유튜버인 정광훈 씨가 이 책을 한번 권했는데 네. 저희들도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기가 시기니만큼 현금을 재발견하도록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죠.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